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독학사 국민윤리를 강의하고 있는 김석 선생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2016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4년, 2015년 기출문제도 제가 해설해놓은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 확인 한 번씩 해주시고요.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16년 기출문제는 실제 기출문제를 보고 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출문제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어렵지 않아요. 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 보시고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이 공부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문제 가도록 하죠. 1번입니다. 자, 다음 사상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인간의 본성은 선과 불선의 구분이 없는 마치 물의 흐름에 동서가 없는 것과 같다. 자, 여기서 인간의 본성은 선과 악이 정해져 있는 게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성무성악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무선악설, 죄송해요. 성무선악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았다. 이거를 이야기한 사람은 천추전국시대 고자라는 학자입니다. 항상 이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웃으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굉장히 나름 이름 높았던 학자입니다. 이름 때문에 고통받는 학자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맹자하고 동시대 사람이고요. 맹자하고 동시대 사람이고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죠. 맹자의 성선설을 주장하고 정면으로 배치해서 서로 대립하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양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적절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선하고 악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본성은 인간 자신이 선택한 결과라 그런 건 정약용이 얘기하는 인간의 선택의 결과, 본성은 인간이 선택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성기요설이라고 하고, 요게 맹자고요. 이기적인 본성을 타고났다, 성악설. 그래서 이거는 순자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체크해 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갈게요. 다음 A와 B는 자본주의와 관련된 사상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자, 석유파동 이후에 등장하는 건데, 석유파동 이후에 세계 경제 불황에서 정부의 거대화로 인한 정부의 무능과 부패, 자본주의와 관련된 사상으로 요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오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하고요.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가 망해서 빈부격차가 심화됐고 1930년대 미국의 경제대공황이 나타났다. 요거를 우리가 수정자본주의 그럽니다. 버나드 케인즈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수정자본주의는 정부의 기능과 권한의 강화를 주장한다. 정부의 기능과 권한의 강화를 주장한다. A, 이건 반대입니다. 정부의 기능과 권한의 강화가 아니라 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가깝고요. A는 복지정책의 축소를 주장한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B는 소극적 자유. 아닙니다. 여기 이 수정자본주의서부터 여기 잘 보시면은 원래 수정자본주의 전에 등장하는 게 자유방임주의죠. 자유방임주의. 여기가 소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거고요. 수정자본주의서부터는 적극적인 자유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자유의 실현은 수정자본주의라고 볼 수는 없고요. 시장 실패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유방임주의가 시장 실패의 위험성이 커서 시장 실패가 등장한 사상인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체크해 주세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참된 마음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 소위 역지사지의 행위를 말한다. 역지사지의 행위를 말한다 라고 볼 때 요거는 사실은 역지사지라는 표현에서 너의 마음과 내 마음을 서로 아는 거죠. 이 한 글자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우리가 보통 서라고 읽죠.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도 개념할 때 설명을 드릴 텐데 서라는 건 이 위에 글자는 같을 여자고요. 아래 글자는 마음 심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을 똑같이 이런 게 이제 서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의 충서입니다. 여기 요 서자가 요 서자죠. 정명사상은 공자의 사상. 네.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상입니다. 1번에 나오는 중용은 여러분이 혹시 좀 실수할 수 있는데요. 중용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하고는 좀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다른 사상입니다. 넘어가죠. 4번 문제입니다. 이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경보다 성을 중시했다. 이황은요 이 경의 실천을 중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기호발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기호발설을 주장했고요. 신분질서와 윤리의 확립을 중시했다. 당연히 양반이니까요. 양반이니까. 그리고 이 양반은 굉장히 명분에 중심되는 이 동양의 이 동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네, 명분을 중심으로 사상이 이게 맞는 얘기고요. 호연지기를 기계를 펼치는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맹자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잠깐만 내용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황 그래서 이황은 이기 호발설, 이는 기발 이승 일도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명분을 중시하고요. 굉장히 현실을 중시하는 학풍을 갖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10만 양병설 이야기하는 게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그 책의 내용에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요 정도로 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과 관계 깊은 것들끼리 연결해서 바르게 된 거예요. 자, 맹자는 성선설이죠. 소피스트는 인간을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자연을 중시하는 사상은 우리가 보통 자연 철학 그래가지고 무슨 뭐 사원소설 막 이래가지고 뭐 우주의 시작은 물과 불과 뭐 이런 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보다 앞쪽이 스파르타 쪽에서 발달된 철학들이죠. 자연 철학 이렇게 얘기하고요. 야경 국가는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유방임 국가들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건 루소의 천부인권설 요것만 맞습니다. 꼭 루소만 이야기한 건 아니고 천부인권설은 루소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루소의 천부인권설은 당시에 당대의 대부분의 사상가들이 채택하는 이념이었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보시죠. 6번입니다. 다음 칸트의 선의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선의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도덕적 행위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나온 여기서 요거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나온 자율적인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칸트는 실천 이성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따라서 행동하면 이게 도덕적인 행동이 됩니다. 실천 이성을 세 글자로 하면 선의지, 두 글자로 하면 양심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고요. 이기심은 공감을 통해서 억제될 수 있고 이타심만이 오직 선하고 인류의 행복을 보장한다. 요건 누가 한 얘기냐면 데이비드 흉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예, 이 사람은 네, 감정에 의해서 악을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이것도 개념 강의를 들으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고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선하고 옳은 행위다. 요거는 우리가 보통 경험주의 윤리설, 그러니까 소피스트서부터 소피스트, 뭐 에피쿠로스, 뭐 공리주의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들의 사상들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수업 시간에 들으시면 알겠지만 상, 목, 결 외우세요. 상대론적 윤리설, 목적론적 윤리설, 결과 중시 외우세요. 4번 상호 간의 합의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정의의 원칙이 정해질 때 그 원칙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요거는 롤스의 정의론의 이야기입니다. 자, 참고로 이거 우리 답안지에 보면 여기서 답안지에 3번에 공리주의 나왔는데요. 공리주의 나왔는데 공리주의도 경험주의의 하나의 흐름입니다. 공리주의도 경험주의 하나의 흐름이니까 그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7번입니다) 다음 중 양적 공리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양적 공리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쾌락은 양적으로만 문제됐지 인격 차이가 없다. 네, 맞죠? 네, 질의 차이는 없다. 네,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순수성의 범위를 기준으로 쾌락을 계산했다. 맞는 얘기죠? 네, 최대사수 최대 행복을 바탕으로 내적인 양심적 제재를 중시했다. 요게 틀렸습니다. 네,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는 내적인 양심적인 제재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외적이고 법률적인 제재를 되게 중시했다라는 거. 제자 잘못 썼네. 제재를 중시했다는 거 체크해 주십시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공리주의는 다 경험주의적인 라인이라고요. 쾌락주의, 경험주의 맞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답은 3번이요.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중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이 아닌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이 아닌 거. 근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처음으로 등장할 때는 보통선거제도는 아직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보통선거제도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된 건 거의 20세기 초나 돼야 확립이 됩니다. 1908년, 1918년 이때 확립이 되기 때문에 보통선거제도는 근대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극적인 정치고, 소극적인 정치, 소극적 자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민민주주의고요. 그 다음에 약용국가관을 선택하는 것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시죠. 9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이론. 모든 생명체는 신성하고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여기요. 생명을 유지하고 고양하는 것은 선. 생명을 파괴하고 억압하는 건 악. 뭐야? 생명 존중 사상. 누구? 이건 슈바이처 얘기입니다. 생명 존중 사상 이야기하는 거고 슈바이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생태 중심주의는 우리 해설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무생물까지 범주를 확대하는 거고요.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만 소중해 이렇게 가는 거고, 감정 중심주의는 공리주의의 기초에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애들은 다 중요해. 이런 마인드로 가는 겁니다. 우리 해설지 보시면 동물도 그래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애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가죠. 다음 중 민생안전과 현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세치용, 이용생, 실사구시를 구형한 학문. 이거 실학이죠? 사실은 기출을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네. 실학이라는 학파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이 북학 계열, 그러니까 청나라에 약간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이용후생이나 실사구시의 학파들을 우리가 보통 통칭 실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학자들은 본인을 실학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다 본인 다 성리학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답은 실학이니까요. 잘 기억해 주세요. 조선에서는 양명학이 오히려 되게 소수 학파죠.
11번입니다. 자, 군사를 중시하고 군대를 중시하며 군대를 중심으로 혁명과 건설을 해가는 군사중심 사상. 군사중심 사상. 이건 선군 사상이죠. 네, 군대를 왜 선민 사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선민 사상? 우리만이 택함받은 민족이야 이거요. 이게 선군 사상 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암기하셔야 될 주체 사상은 좀 워낙 이거는 뭐 3, 4번은 아닌 거 아시겠죠? 주체 사상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선군 사상이라고 책에 나옵니다. 북한 쪽 관련된 주제에서 꼭 나오는 게 있으니까요. 네, 우리 해설지를 보면 2009년 4월 9일 헌법을 개정하면서 공산주의를 삭제하고 군대를 중시하고 군사력을 증강을 집중한다는 선군 사상을 주체 사상과 함께 핵심적인 이념으로 넣었다고 얘기 나오니까 잘 체크해 주세요. 12번입니다. 홉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래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이기적이며 자기 자신의 보존만을 추구하는 존재다. 요거는 맞죠. 네.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죠? 사회계약서의 선구자적인 역할, 처음으로 절대 왕정 시기의 사회계약서를 처음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국민의 저항권, 요건 로크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로크가 저항권 얘기하는 건 로크입니다.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외부 사물에 대한 감각적 경험의 욕구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예, 홉스도 경험주의 철학자의 라인에 들어갑니다. 홉스, 휴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에피쿠로스, 그 다음에 베이컨, 홉스, 휴м, 공리주의 이 흐름으로 가니까 기억해 주세요. 이것도 우리 개념 수업 들으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다음은 원효의 사상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어떤 종파에 치우치지 않고 특정 교학을 고집하거나 버리지도 않았다. 모든 학설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를, 여기 동그라미 하세요. 이를 융화시켜 자기의 한 사상 체계 속에 어울리는 것이다. 원효가 여러 경륜을 주석한 것 역시 종파주의적 입장을 지양하고 불교의 이론적 통합을 꾀하였기 때문이다. 보통 이렇게 나오면 원효의 사상은 딱 3개예요. 일심사상, 원융, 회통사상, 그 다음에 화쟁사상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개는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하나, 다 모아서 서로 화합하자. 다 돌고 돌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원효의 사상이면 딱 쉽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 내외겸전, 교감겸수는 의천대사가 한 얘기고요. 정해쌍수는 진울대사가 한 이야기니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불교에서의 승려는 딱 3명 나옵니다. 원효, 의천, 진울. 요 3명 아시면 끝난 거예요, 사실. 자, 넘어갈게요. 14번입니다. 각 내용에 해당하는 로크와 루소의 정치 이론은 무엇인가? 자, 로크는 국민이 대표를 뽑아 권한을 위임하자고 주장을 했고요. 주권은 언제나 인민에게 있는 것이며 주권은 불가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래요. 자,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면 둘 다 공통점을 이야기하려면 둘 다 뭘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우리 답에는 없지만 사회계약서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 차이점은 로크 같은 경우에 자, 내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대리인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뭐를 잠깐 위임해요? 첨부인권을 일부 위임하는 거예요. 일부 넘겨주는 겁니다. 일부 넘겨주는 거예요. 일부 넘겨주면 대신에 대리인은 나에게 내가 불편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거죠. 내 권한을, 하늘에서 준 나의 권리를 넘겨주는 대신 내 불편을 해결해 주는 거. 이 대리인이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대의제 민주주의를 우리가 간접 민주주의라고도 하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얘가 제대로 못하면 뭐 하고요? 저항권의 개념이 일부만 넘겨준 거니까 만약에 말 안 들으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거죠. 위임이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니까요. 거기에 비해서 루소는 인간은 선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상태는, 인간에게 최고 좋은 베스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그냥 자연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아. 자연 상태로 사는 게 가장 아름답고 굿잡이죠. 제일 좋은 거예요. 자연 상태로 사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문제는 그러니까 만약 국가를 만들어요. 국가를 만들어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직접 하는 걸 만들어야죠.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되게 유명한 말이 주권은 대표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거죠. 그런데 만약 사회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있고 사회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 자리 대리인 자리에 누가 와야 되냐면 일반 의지라는 애가 오는 거예요. 자, 나는 그래서 뭘 넘기고 첨부 인권 넘기고, 아까 위에 썼으니까 생각할게요. 첨부 인권 넘기고 일반 의지가 나를 대신해서 뭔가 해주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일반 의지는 루소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는 절대선이거든요. 자, 누군가를 대신하게 절대선, 이게 가능해요? 신이나 가능한 거지. 절대선 절대 잘못되지 않고 항상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절대선에게만 내 인권을, 내 첨부 인권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인간이 만든 시스템은 완전하고 절대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위임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네, 답은 3번 되겠죠.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되겠습니다. 자, 네, 다음 문제 보시죠. 노자는 규모가 작고 백성의 수가 적은 나라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이끌지 않으며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멀리 이사가지 못하게 하고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해야 돼. 여기서 보시면 노자 say 규모가 작고 백성 수가 적은 나라, 소국, 적을 과민, 중과부족,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고사성어죠. 중과부족. 하지만 어쩔 수가 없이 숫자가 딸려. 그 과자예요. 작을 과자. 노자의 이상적인 나라, 중과부족, 소국과민이고요. 불국정토는 불교에서 하는 얘기고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무릉도원은 약간 그 민간신앙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정념이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는 상태를 중용이라 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은 올바른 행동을 해야, 자,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에요. 인간의 목적은 행복. 인간의 목적은 행복. 자, 물론 이게 꼬린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과정이죠. 뭐 하다 보면 될 거야, 이 정도의 느낌이지. 2번처럼 행복을 인생의 마지막 도달 목표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많이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로 가기 위해서 올바른 행동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될 때까지? 이 올바른 행동이 습관이 될 때까지요. 그럼 올바른 행동을 하려면 잘 적고 계시죠? 참된 지식과 거기에 맞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고, 올바른 행동 한 번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좀 뚱뚱합니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하루 밥을 쫄쫄 굶고 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럼 살이 빠지나요? 아니죠. 살을 빼려면 하루 굶고 하루 덴마크 다이어트 한다고 자몽만 먹고 빵 한 쪼가리에 막 이렇게 먹고 아메리카노 이런 거 먹는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살을 빼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죠. 꾸준히 운동을 꾸준히, 식단 조절을 꾸준히, 뭐 어떻게 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그렇게 되면 이 올바른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뭐가 될 때까지 하면, 습관이 될 때까지 하면, 습관이 될 때까지 올바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결과 절대로 인간이 무슨 행동을 안 할 것이다?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돼요. 요 상태 정념이 넘치거나 모자라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상태, 이걸 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중용이라고 한다. 맞는 얘기죠? 마지막 목표 아니고요. 바람직한 인간은 중용이 된 걸 실천하는 사람. 네. 이런 걸 실천해야 행복하니까요. 행복해지니까. 그러니까 용기라는 덕은 무모함과 비겁함의 중용. 그러니까 요걸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중용은 딱 가운데 토막, 비겁과 만용의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이 행동들이 다 극단적인 행동들인 거예요. 극단적인 행동들.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항상 올바른 행동으로 용기 있는 행동을 하면 저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안 하고 항상 용기라는 중용의 덕을 지킬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돼서 잠깐만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랑 주관식 문제들 풀고 우리 계속하도록 할게요.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